자기가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식 대통령이 돼서 다시 케네디를 찾아가요. 형님, 우리 나만 좀 도와주시오. 케네디가 됐어.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원전화 계속 먹고 있고 직접 투자는 안 하겠어. 이렇게 케네디가 거부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케네디하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홍보가 됐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열받아서 생각하는 게 국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푼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시작된 게 피를 흘려서 버는 베트남 파병하고 광부하고 간호사거든요. 네, 차현준 박사의 중역회의, 중앙은행의 역사를 미끼로 던지고 한국 현대사를 월척으로 낚아올리는 스토리 낚시 코너죠. 네, 저는 이프로고요. 예, 오늘은 매일 우리에게 중앙은행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차현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가 재밌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네. 중앙은행 역사가 궁금하신 소수도 들어오셔서 예. 아주 뭐 이 코너는 이제 매니아들로 가득한 이게 이런 콘텐츠가 한국에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근대사를 다 커버하기에는 좀 뭐 아무래도 이게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렇게까지 띄워주시면 제가 좀 부끄럽고요. 네. 아무튼 경제를 넘어서 정치랑 그러니까 세상 국제 움직임하고 같이 살펴야지 그래야지 경제도 제대로 보인다. 예, 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를 일단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다 보면 이제 나 어릴 적 얘기다 하는 분들도 이제 슬슬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 프로 보시는 분 중에서는 내가 나든 때인데 뭐 한 살 때인데 뭐 있죠. 이런 분들 있고. 뭐 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5.16이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차 경제 개발도 끝나가서 이제 66년 요 무렵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66년, 67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 때가 남북한의 경제력이 뒤집어지는 때입니다. 1966년이 예. 그러니까 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예. 바로 미군하고 소련이 양쪽에 주둔을 하면서 남북 분단이 시작됐는데 네. 6.25도 있고 뭐 그랬지만 20년 동안 북한이 확실히 잘 살았어요. 45년부터 65년까지. 예. 왜냐하면 일제가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공업 시설들이 북쪽에 많았거든요. 북쪽에 많았던 것은 자기네들의 만주 통치를 위해서 흥남 비료 공장이나 수풍댐이나 이런 걸 다 북쪽에다 갖다 놓고 면적도 북한이 좀 더 넓었고 예. 지하 자원도 많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확실히 남한보다는 잘 살았는데 예. 그 체제를 누가 그러면 뒤집을 것이냐 이승만이냐 민주당 정부냐 군사 정부냐 우리 내부에서 이제 그 트라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승만은 북한에서 황해도 출신의 이북이고 윤보선은 서울 출신이고 그다음에 박정희는 경상도 출신이 이제 각각 한 번씩 잡아보는 거죠. 예. 그 모델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하고 트라이를 하다가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네. 순전히 박정희 것은 아니고 민주당 정부 출범할 때 이미 상당한 기틀은 만들어 놨는데 어쨌거나 그걸 박정희 정부가 받아서 군사 정부가 받아가지고 그 모델대로 쭉 밀어보니 5년 동안. 예. 끝 무렵에 가니까 이게 뒤집어지더라. 국력이 경제력이 경제력이 남북한이 뒤집어지더라. 이제 고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그때부터? 하는데 예. 그래서 일단 옛날 화면 대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작합니까? 예. 이게 저 경부 고속도로 저기 착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죠? 이게 68년입니다. 68년. 예. 68년 그러니까 61년에 그 쿠데타가 나고 예.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한번 하고 그것이 끝날 때쯤 네. 박정희 입장에서는 내가 경제 개발을 이제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확 나가는 할 거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찍어줘야 돼. 그걸 하려면 68년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박정희 임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어요? 63년부터 67년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어줘. 이제 요러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 책임지고 미국 나갈 거야 하는 건데요. 68년이 이제 1968년 오늘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첫 삽을 떴습니다. 총 공사비 429억 원과 연인원 829만여 명이 동원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42달러로 고속도로 건설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는 수출형 공업국가로 발전하려면 물류비용 감소가 필수라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착공 2년 5개월 만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왕복 4차선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됐습니다. 번영과 의지를 상징하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시간에 이르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운행 시간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5시간 30분대로 단축됐습니다. 명실공히 전국 1일 생활권이 시작됐고 물류 비용의 감소로 자동차와 중화학공업의 압축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68년에 이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이 되는데 박정희 정부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네. 꼭 그렇게 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두운 면도 있어서 재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특혜와 비리가 두드러져 가지고 사카린 밀수 사건도 나고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이때 나왔어요. 이제 그때쯤 이제 나왔던 요것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정희 전에는 왜 그 이승만 정부 때는 우리가 못 살았느냐?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권의 무능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게 미국이 체제 유지를 그 스테이투스 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쩌다 보니 동북아가 미국게 됐는데 여기서 뭔가의 변화가 생기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대로 아무튼 이거 지키자. 미국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남북한은 그대로 두자 그냥 그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이승만 정부의 개발 계획을 전혀 승인을 안 해줘요. 너희는 원조만 갖고 먹고 살고 농업 국가로서 있고 자꾸 일본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을 가까스로 우리 편을 만들어 놨는데 일본이 수출도 하고 공업화가 돼야 되니 한국은 쓸데없이 일본하고 경쟁하지 말고 너희는 일제시대 때처럼 똑같이 농업 국가로서 일본에다 식량이나 제공을 하고 네. 그냥 그대로 있어. 지금 중공도 지금 공산화가 돼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한국은 그냥 내 머리에서 좀 잠깐 있게 해줘. 좀 해줄래? 예. 그래서 이게 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나던 해 한국은행 연차 보고서인데요. 그때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20만 달러였습니다. 20만 달러.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 한 2억 4천만 원 정도네요. 예. 그게 그리고 한국은행 대차 대조표의 5% 정도 차지했었고요. 이제 거꾸로입니다. 이제 이건 지금 작년 오른쪽이 한국은행 대차 대조표인데요. 예. 한국은행 대차 대조표의 75%가 외화자산입니다. 요즘은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을 소개하는 대학 강의가 있다면 그거는 화폐금융론이 아니고 국제금융론이나 해외 투자론 시간에 배워야 되는 기관이다. 한국은행은 자산의 75%가 외화자산인데 그거를 굴리고 있죠. 예. 나머지 25는 뭐예요? 국내에서 그 중소기업 대출해준 거, 대출해주고 대출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 대출도 좀 있고 예. 그게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5%는 외화자산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외환보유고 세계 2위인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의외로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외화자산은 1%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외환 보유에 꽤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일본은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내에 있는 일본은행 니네들은 발권기관이지 니들이 무슨 건방지게 외화를 갖고 있어.
그냥 돈이나 찍고 외환시장 관리나 개입을 할 해. 때, 예.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 국한된 발권 기관이다. 달러 같이 저기 고귀한 국가 자원은 네.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진짜 일본은행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후진국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외환 보유액도 작고 더불어 외환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외환을 무슨 돈으로 사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 1위인 이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화 자산을 얻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빚을 내서 달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국채를 찍어서 시중에 엔화를 끌어들인 후에 예. 그 엔화를 들고 엔달러 외환 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는 사들여서 거죠. 예. 쟁여놓는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편 넣기로 그냥 바보짓을 하는 건데 예. 일본은 아무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달러 만지는 거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아니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부가 다 할게 하는 나머지 거고. 99는 그럼 대장성이 관리한다. 예, 대장성이 갖고 있고요. 그 한국은 또 정부가 할 일도 많으니 그 외환시장 개입 정도는 중앙은행이 해줘 해서 중앙은행이 이걸 갖고 있고 뭐 지금 양국의 차이하고 과거하고 현재의 차이가 이제 이게 과거고 이게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저 예. 75%나 되는 외화 자산 달러를 예, 일본은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서 끌어들인 돈으로 네. 샀는데 예. 한국은행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통화안정증권. 이른바 통한채라고 불리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한국이 분식회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통한증권 국가 부채로 안 들어가잖아요. 국채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억울하다. 정부기지 아니니까. 예. 이거 좀 억울하다.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일본식으로 카운트를 하면요. 예. 우리는 국가 부채 비율이 이미 60%를 넘고 70% 가까이 됩니다 지금. 통한증권이 결국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부채이니까 채권이니 예. 그걸 정부 국채로 환산을 해서 보면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일본이 약간 좀 멍청한 거예요. 근데 한국식으로 하는 게 더 많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일본이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군요.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기 위해서 세계에서 첫 번째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인 거지 바보. 예. 이제 과거와 현재하고 차이인데 아무튼 5.16이 날 때 우리나라의 사정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이때는 외환 집중제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1달러를 못 갖고 있고요. 갖고 있는 달러는 다 이게 피 같은 돈이니까 한국은행에다 집중시켜 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달러 전부 다인데 그게 20만 달러밖에 안 됐었다. 이걸 좀 수출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걸 이승만 정부가 하는 걸 미국이 자꾸 잘랐어요. 참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모습인데 한국은행 연차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영업 사정만 담아 놓는 게 아니고 경제 백서 요즘에 따지면 이제 백서라서 그 해에 있었던 모든 경제 상황을 기록해 놓는 그냥 사료 같은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가장 큰 챕터 중에 하나가요. 원조예요. 올해 미국이 뭘 줬었고 유엔이 뭘 줘서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이 원자가 굉장히 큰 파트고요. 원조도 또 여기 보면 구질구질하게 뭐 ICA가 준 거, 미국 PL 180조에 의해서 받은 거, 미국 이건 부처가 다르죠. PL은 농무부고, ICA는 국무부고, AID는 이게 아마 재무부일 거예요. AID가 준 거, 기타 받은 거 해가지고 어디서 준 거 주저리 막 어서 그것도 얻어서 분류해서. 썼다는 거를 한국은행 연차 보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챕터였었고 무역은 오히려 짧네요. 무역은 작고 외환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유엔에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그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유엔군하고 우리가 주고받은 돈이 얼마였다. 외환의 가장 큰 덩어리가 수출입이 아니에요. 네. 유엔군한테 우리가 물건 파는 게 금년 중에 얼마 팔았고 군납한 게 얼마고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 이승만 정부의 무능이라고만 탓할 수는 없는 이런 워낙 없이 시작했으니까 꼬질꼬질한 상태였는데
이때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이라고 여성계에서는 노벨상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라는 이유로 노벨상을 못 받은 그 좀 억울한 케이스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의 학업이 아주 업적이 뛰어난 케인즈 학파의 선봉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 남북 미소 냉전 체제에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북한까지 방문을 해서 야 이게 소련하고 중국의 계획 경제가 더 나은 측면이 있다.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인 영국의 대표적인 케임브리지의 최초의 여성학자이자 케임즈 학파의 선봉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 소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실제로 잘 돌아갔죠, 저 때. 네, 잘 돌아갔어요. 64년에 로빈슨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오던 길에 평양까지 가봤어요. 그러고 쓴 논문이 코리안 미라클입니다. 이 코리아는 북한이에요. 북한이네요. 저기 첫 문장이 11년 전 전쟁의 폐해 속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아 아무것도 없었던 북한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제가 빨간 줄 쳐놨는데 야, 돌 하나도 저런 표현이군요. 그치? 예. 돌 하나가 다른 돌 위에 예. 있는 것이 없었다. 예. 아. 맨 마지막에 그러니 그 양심 있는 진보주의 학자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북한을 실상을 정확하게 세계에다 알리는 것이다. 맨 마지막 문장이 지금의 남북한 격차가 계속되면 미군이 만들어 놓은 휴전선이라는 거짓말의 장막은 곧 사라질 것이다. 남한 사람이 북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면 흡수될 것이다. 다 월북해버릴 것이다. 이런 글까지도 학술지에 그러네요. 실릴 만큼 남한 민중들에게 북한이 얼마나 예. 발전했는지를 잘 알려줘서 예. 그들이 선호하는 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예. 이게 잘 나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 노벨상 후보까지도 올라갔던 사람이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똑같이 똑같은 바뀐 거잖아요. 거네요. 예. 와. 박정희가 64년이니까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지 2년밖에 안 될 때 이런 게 바깥에서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승만한테 받은 외환보유액은 2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미친 듯이 경제 개발에 뛰어드는 거죠. 뭐 잘 아는 거시경제학 국민소득 방정식을 보면 국민소득은 결국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입인데 수출입 물건 팔 거 없고 소비 우리 뭐 있어야지 소비를 하죠. 일단 그 마중물처럼 무슨 펌프질을 하려면 물을 좀 넣어야 되는데 예. 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 모으느냐. 공장 세워 농업 말고 다른 공업 하려면 예. 공장이라도 세워야 되고 예. 기계가 예. 있어야 되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미국이 전혀 안 도와주니 예. 그 모양이었었던 거고 자기가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식 대통령이 돼서 다시 케네디를 찾아가요. 형님 우리 나만 좀 도와주시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협조하겠습니다. 근데 케네디가 됐어. 그리고 저 후진국에서 온 그 군사 쿠데타를 했던 스페인이시는 준타라고 하는데 좀 하찮은 인간으로 취급. 됐어.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원전화 계속 먹고 있고 직접 투자는 안 하겠어. 이렇게 케네디가 거부를 해요. 그 달러를 빌려주든가 줘야 되는데. 예. 그냥 우린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원조금 주는 거나 먹고 살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케네디하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홍보가 됐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케네디가 굉장히 냉정하게 됐어 이 사람아 하고 이제 돈 빌리러 갔다가 못 빌려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열받아서 생각하는 게 지금의 필리핀처럼 국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푼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시작된 게 피를 흘려서 버는 베트남 파병하고 광부하고 간호사거든요. 이 케네디한테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에이씨 다른 거라도 찾아봐 님자. 그래 찾아가자 해서 이제 이게 이 두 사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봤는데 61년 11월 13일 날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 케네디가 키도 큰 그 훌쭉한 케네디는 자기는 흔들 의자 높은 데 앉고요. 네. 동양에서 온 키 작은 그 쿠데타 주역 박정희는 자기 밑에다 앉혀놓고 저렇게
딱 다리 꼬고 앉아서. 다리 꼬고 째려보잖아요. 내려다보잖아요. 아. 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굴욕적인 모습을 안 보이려고 일부러 선글라스 끼고까지 끼고 가거든요. 예. 자기가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때 얼마나 절치부심을 했겠습니까? 야. 딱 4년 있다 입장이 바뀌어요. 요 중간에 뭐가 있었냐 하면 베트남 파병이 있었고 서독에 가서 돈을 꾸려오거든요. 아 65년과 예. 61년 사이에. 예. 그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돼가지고 일본한테도 6억 불을 받고 아. 이제는 제발 베트남 파병 좀 해달라. 미국만으로는 베트남 못 지키겠다. 예. 케네디보다도 키가 10cm가 더 컸던 존슨이 오히려 박정희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 친구 나 좀 도와주세요 친구 뭐 이러는 모습이잖아요. 예. 이게 박정희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박정희의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같은 쇼파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관찰력 얘기하시네. 예. 디자인 비슷한데? 예. 이제 요 사이 그 4년의 차이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63년에 케네디가 안 도와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3년 12월에 광부를 보내서 뭐 8,000명 결과적으로는 한 8,000명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워낙 우골탑이라고 해서 소를 팔아서 대학을 나와도 네. 취직이 안 되니 외국에 가서 광부 생활을 하면 뭐 초등학교 요새 교사 월급보다는 한 2배 더 준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간 거고 3년 있다 간호사도 6,000명을 파견을. 저분들 연봉이 다 달러로 환산돼서 우리나라로 그쵸. 들어온 거네요. 예, 지금 필리핀이나 연변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거죠. 14,000명이 1년에 3만 불씩 우리도 지금 돈으로 예. 한 3, 4만 불 보내면 그렇죠. 그것도 한 5억 달러 그렇죠. 되네요. 예. 지금도 필리핀은 국제 수지 절반이 그 레미턴스 그거거든요. 임금 벌어오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잘 아는 것지만 64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가지고 멀쩡하게 양복 입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땅을 파는 걸 보고 왜 저 때는 많이 배우신 분들을 보냈죠? 어차피 일은 그냥 체력 좋은 분들이 가면 되는 걸. 그게요. 저것도 또 백이 필요해가지고 그것도 뭐 돈 좀 매기고 저 자리도 귀한 자리를 해가지고 서로 또 영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갔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교포들 앞에서 연설하고 울지요. 일설에 의하면 독일 대통령도 울었다고 그러는데 뭐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합시다. 딱 보면 알지. 예. 저분들도 와서 대통령 연설 듣고 그치. 울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해서 간호사 광부들 같은 분들이 다시 노후는 한국에서 살겠다고 해서 2000년인가 DJ 정부 때 남해로 내려가서 지금 남해 중에서도 가장 남쪽 바다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땅만 보고 땅 속에서만 있었으니까 얼마나 바다가 그리웠겠어요. 저게 남해에 있는 남해 마을,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이잖아요. 독일 마을. 독일 갔다 오신 분들이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세운 마을인데 지금 아름다운 마을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도 좀 가서 보니까 이쁘긴 하던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진짜 케네디가 안 도와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땅을 파서 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게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아로요 대통령 시절인데 네. 우리가 광부를 파견한 지 40년이 될 때였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아로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달리 귀족 사회에서 무지무지 잘 사는 집안에서 컸다가 대통령이 된 여자 대통령인데 국회에서 연설하는 걸 제가 TV에서 출장 갔다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그 파출부 생활하고 이 돈 벌어오면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참 게을르다. 여기서 요리라도 좀 배워가지고 가면 좀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는데 네.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빨래나 빨고 방만 청소하니까 임금을 적게 받는다. 앞으로 국가 사업으로 슈퍼메이드 또는 슈퍼내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 그 음식도 한 10가지 가르치는 교육을 받을 테니 그거 배우려면 돈을 정부에다 내고 배우고 나가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나가서
고생한다. 같이 울기도 했는데 아 저기는 왜 너희들은 이렇게 왜 나가서 이렇게밖에 못 벌어와? 못 벌어와. 제가 보고 외국인인 제가 보더라도 진짜 너희들은 이래서 안 돼 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하여튼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독일 대통령이 또 독일 입장에서는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 그 나치의 기억이 없는 외국 사람들을 포용해가지고 좀 도와주고 독일 그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던 또 그런 목표도 있었거든요. 독일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에 와요. 아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오니까 뭐 서울도 오고 부산도 가고 그래서 이게 부산에 갔을 때 부산 시민들이 환영하는 모습인데 지금도 아마 이름이 바뀌어서 있을 텐데요. 서독 차관으로 한독 기술 점수학교인가? 공고를 만들고 굳이 대학 갈 필요 없다. 대통령이 서독을 가서 보니 독일에서는 마이스터 제도라는 게 있어서 기술만 한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면 대학 나와서 박사 딴 사람보다 더 우대를 해주더라. 우리가 그런 걸 하겠다. 마침 서독에서 대통령도 오셔서 돈도 우리한테 줬으니 한독 공고를 만들어서 여기 나오면 장학금, 전액 장학금에 숙식도 제공해주고 나중에 대기업에 취직도 시켜준다. 포항제철이다 뭐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게 하겠다 하고 전국적으로 공고 설립 붐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서독에서 받은 돈으로 부산에다가 한독 기계공고라는 데를 만든 거였었고 그때부터 기능인들을 우대해서 기능올림픽 그게 참 가서 우리가 가면 금메달 자주 따왔잖아요. 지금은 우리 하계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금메달 따고 동계올림픽에서 쇼트랙에서 따듯이 기능올림픽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금은동 뭐 미용이군 뭐 용접이군 싹 쓸어오는 게 한 2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한 20년 동안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독일 자금으로 기계 공고를 만들고 기능인을 육성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기계공업 뭐 공업학교 이런 걸 또 마이스터 제도 이런 걸 또 이제 막 육성을 하거든요. 독일을 상해서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냈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다. 우리 6.25 때 참전했던 사람들 많으니까 전부 다 베트남 가서 또 다시 돈 벌어오자. 그리고 미군한테 우리 한진 대한항공 같은 데는 근로자의 70%가 6.25 때 다 총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비싸. 예. 여차하면 전장하다 뭐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 그냥 총만 주면 다 M16 분해 조립 다 하고 그냥 다 슈루탄 다 던지지 않다. 보내요. 중동, 사우디 거기도 거기 뭐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맨날 싸움 붙고 그러던데 미국이 필요하면 우리 근로자들 수류탄만 주시면 우리는 M16 다 쏩니다 하고 이제 중동으로 보내고 베트남으로 보내고 이제 막 인력을 파병을 하는데 달러가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푼돈 벌어오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큰 돈이 필요하니까 국교 정상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이걸 두고 64년에 6.3 사태도 터지고 국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결론적으로는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민간 자관 1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쇼부를 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주는 걸로? 주는 건데 무상이 있고 무상으로 유상이 있고, 3억 주고 민간에서 주는 게 있고 자, 무상원조, 유상원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배상금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일본은 인정하기 싫다 이거예요. 독립축하금이란 말을 쓰겠다. 그건 뭔 소리야. 너희가 우리한테 전쟁에서 진 거니까 배상금이라고 해야지 하고 싸우다가 그냥 원조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무상원조, 유상원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각자 생각에 맡기겠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한일 관계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건데 저는 또 반대하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박정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일 회담 청구권은요. 한일 청구권은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내가 너 때문에 피해 본 거 있으니까 돈 내놔. 일본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 발전 다 시켜주고 내 돈 주고 만들어 놓은 공장하고 건물 다 두고 왔는데 46년 5월에 일본이
태평양 사령부를 통해지고 우리한테 전달한 입장은 이거였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청구할 거는 내가 너한테 청구할 거랑 항상 상응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한국에다 두고 왔던 그 조선은행이죠. 네. 조선은행에다 남기고 왔던 게 이런 게 있다 하고 지네들이 벌써 이것까지 다 작성을 해놨어요. 아. 이런 주식 있는데 조선은행에 뺏어갔다고 지네들 계산에는 한국이 뺏어간 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갖고 오거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예. 건데 뭐예요 내용들이 저게? 그 조선총독부가 갖고 있는 은행 주식, 일본 건업은행 주식, 종은행 주식 뭐 이렇게 각 주식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주식 증서를 지금 다 조선은행 지하금고에 가 있다. 이거 억울하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은 일본의 일부였다. 그리고 일본이 만주 가서 나쁜 짓 중국하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래서 조선 너도 덕 봤잖아. 나눠 먹었잖아 우리. 나눠 먹었잖아. 이 대외 침략 전제 이익을 같이 향유했다. 딱 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약탈 문화재 미술품은 반환해야지. 근데 찾아보니까 별로 없네. 이거예요. 이게 46년부터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승만도 열이 났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1공화국 때 유일하게 합의한 거는 오케이 반환한 물건은 현물 반환, 문화재, 미술품 그리고 해방된 직후에 일본이 끌고 간 배. 우리나라 한국에는 배가 없었어요. 다 일본이 갖고 갔지. 그 다음에 조선은행 지하금고에 있는 확정 채권들, 금, 채권, 이 주식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인적 피해. 이게 미불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남양군도에 가서 강제징용 돼가지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일은 했는데 못 받아낸 체불 임금.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위안부 문제를 차마 당사자들이 아직도 30대였고 20대였기 때문에 말을 못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크게 덩어리를 줘 보니 가장 큰 덩어리는 두 번째 확정 채권이었거든요. 저게 뭐예요? 확정 채권이라는 게? 한국은행, 그러니까 조선은행이 갖고 있는 확실한 채권들,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조선은 일본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일본 돈, 일본 주식, 일본 국채. 아, 일본 예. 본토에 있는 일본 정부가 예. 발행한 예.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발행한 채권. 일본 정부와 민간이 조선 사람한테 발행한 주식 채권. 그건 조선 사람 집안에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거의 대부분 조선은행이 갖고 있었어요. 아, 예. 조선은행이 예. 사줬다 그걸.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가장 큰 남한 대표 채권자는 한국은행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이 그때 계산을 똑바로 했으면 받아낼 게 10배는 더 됐는데 바보같이 계산했다 하고 제가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51년, 52년은 이거 부산에 우리가 피난 가서 전쟁할 때인데 예. 그때 1차 회담 도저히 얘기가 안 돼요. 원칙론만 주고받다가 오케이 청구권을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보고 나중에 얘기하자. 전쟁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자. 전쟁 중에도 저런 얘기를 했네요. 예. 계속 그때 유진호 씨하고 한국은행의 부총재가 가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 2차, 5차 회담도 계속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근데 유일하게 합의 본 거는 내가 너한테 9억 불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나한테 9억 불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서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정부 때도 결국 1억 내지 3억 달러에서 쇼부가 나겠구나. 막연하게 도저히 이 생각의 차이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을 건 9억 불, 예. 일본한테 내줄 거는 한 6, 7억 불. 일본도 예. 거꾸로 예. 우리 일본이 받아올 돈이 9억 불, 내줘야 될 게 한 6, 7억 불.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 30년 뒤로 미루고 계속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이미 이승만 정부 후반에 가가지고는 도저히 일본하고는 말이 안 되는구나. 미국 좀 도와주세요 하고 미국한테 SOS를 쳤는데 미국 배상금이라고 그러는 거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한테 주는 게 맞는데 가만히 보니 너는 1910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식민지였잖아. 난 미국은 난 모르겠어.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갖고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보게 되면 박정희 정부를
옹호하게 될 수밖에는 없는데 1공화국 때부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는 한번 가만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이거를 그다음에 결국은 61년에 두 번 만나거든요. 김정필 예. 중앙정보부장하고 오히라 일본 외상이 만나가지고 야 내가는 너한테 8억 달러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1공화국 때부터 이승만 때부터 내려왔던 거 우리 기록 다 받으니까 너는 나한테 8억 불을 줘야 될 것 같아. 일본한테. 네. 그러니까 예. 우리도 일본은 한국한테 아무리 계산해도 5천만 달러 이상 줄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쪽 계산은 예, 일본 계산은 일본이 한국한테 주는 일본은 5천만 5천만 달러만 주면 될 것 같다. 한국은 넌 8억 불 내놔라. 야 도저히 얘기가 안 되네.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만나요. 처음에는 5.16 직후에 만났고 두 번째 62년에 만나서 7억 불 대 7천만 달러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두 번째 만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해결합시다. 얘기한 대로 무상 3억, 유상 2억, 기타 민간 차관 1억 불, 6억 달러로 한다 해서 둘이서 메모하고 주고받은 게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해서 오른쪽에 1급 비밀로 돼 있는 게 그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개가 됐죠. 빨간 볼펜으로 예. 톱 시크릿이라고 썼네요. 예, 이게 김종필 씨가 쓴 거예요. 네, 둘이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6억 불로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서 퉁친 건데 이게 20만 달러밖에 없었던 한국 정부한테 얼마나 피 같은 외환 보유 얘기였겠습니까? 이거 갖고 이걸 잘 써야 된다 해서 그걸 바탕으로 시즈머니를 삼아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해 나가는데 저때 6억 불이 일본 입장에서도 꽤 큰 돈이었다고 그러던데 그 당시 일본의 그렇겠죠. 외환 보유액에 예. 얼핏 제가 기억한 숫자로 3분의 1인가 2분의 1을 줬다고. 아, 그 좋은 포인트인데 한번 예. 찾아봐야 되겠네. 그때 제가 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일본한테 받아낼 게 세 덩어리였잖아요. 약탈해 나간 미술품, 문화재, 네. 배, 그다음에 유가증권, 주식, 채권, 금 뭐 이런 거. 세 번째 인적 피해, 사람 죽고 위안부 끌려가고 했던 건데 세 번째 거는 왜 그때 협상을 안 했냐 하고 박정희 정부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국민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조사도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러겠죠. 징용 가서 돌아와서 툴툴대는 사람들은 받아낼 게 있지만 가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뭐. 그렇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내가 하고. 피해자라고 위안부 예. 피해자라고 하기도 어려웠겠죠. 예. 우리 쪽에 기록도 없어요, 사실은 별로. 몇 명을 끌고 갔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제일 큰 덩어리는 한국은행, 옛날 조선은행이 갖고 있었던 확정 채권인데 예. 여기 보는 것처럼 금고에 보니까 일본은행권이 얼마고 만주권이 얼마고 대만권이 얼마고 뭐, 이게 이래서 얼마 받아낼 거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계산할 정도면 한국은행 장부에는 있지만 사실상 전쟁이 끝날 때 일본이 막 뿌려서 그 자산에 상응하지 않는 부채만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조선은행은 부실은행이었어. 그 네가 녹여 먹은 거였잖아 하고 받아낼 거를 우리가 못 받아냈다. 그래서 임송본 씨가 대표로 갔는데 제가 가슴 아프다. 왜 지하금고에 있는 것만 개수만 셀 생각을 하고 더 큰 덩어리를 계산을 못했느냐 하는 그 게. 빠뜨린 덩어리라는 게 뭐였죠? 예? 그 빠뜨린 덩어리 말씀하셨던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빠뜨린 덩어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선은행 이름으로 일본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대출해 줬잖아요. 한국에 있는 조선은행. 예. 조선은행 이름으로 일본 사람을 막 도와줄 때 조선은행권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예. 그 조선은행권이 조선은행에는 부채로 잡혀 있는데 그렇겠죠.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은 없거든요. 걔가 그걸로 배를 사가지고 배 갖고 도망갖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지급하느라고 조선은행권의 부채는 있는데 네. 돈 찍어서 줬다는 거죠. 예.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은 없으니 이거는 분식회계였네. 원래 돈을 찍어줄 때는 상응하는 자산이 있어요. 있어야죠. 예. 그걸 그래야지 이제 그걸 받아낼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 받아낼 것인데 예. 일본 국민들 한테 일본 기업들한테 준 건 여기 없잖아요. 그게 사실 큰 그렇죠. 덩어리인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한답시고 그 군인들 월급 주고 조선은행권으로 주고 그런 많은 것들은 조선은행의 부채로는 잡혀 있는데 조선은행은 아무 권리도 없이 채무만 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는 한국은행권이라는 게 결국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찍어서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든 어쨌든 갖고 있는 건데
예. 그 반대편에는 그럼 뭘 갖고 반드시 있어요? 자산이 있습니다. 뭘 갖고 한국은행이 있어요, 지금은? 은행 시중은행을 통해서 받아놓은 상호보험 또는 국채, 미 달러화 뭐 아무튼 뭐든지 다 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자산이 한국은행에 반드시 있습니다. 아. 근데 이때는 이게 없었다. 그 큰 덩어리를 빼놓고 어떻게 대일 청구권을 협상을 했느냐 하는 게 제가 그거 달라고 했어야 된다. 그걸 달라고 했을 텐데 이 지하의 금고에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훨씬 더 큰 덩어리가 있었던 거를 왜 계산을 못했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뭐 사망자 조의금 뭐 위자료 이건 우리끼리 계산한 건데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었을 것이고요. 이 여기 뭐 큰 덩어리를 6개로 나눠가지고 그 제일 지금 역사학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3번, 4번 피징용자 미수금하고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박정희 정부가 많이 못 받아냈다 하는 거를 아쉬워하는데 저는 3번, 4번이 아니고 1, 2, 5, 6에 들어가야 됐을 것 중에 큰 덩어리가 빠진 게 더 많다.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거를 잘 계산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예. 질문을 다시 드렸듯이 예. 그 당시에 협상하러 간 팀이 예. 이게 시중에 풀린 돈이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의 부채고 그거는 뭘 좀 근거로 받았어야 되는데 외상으로 안 받은 컨셉이다. 그렇죠. 라는 걸 몰랐나 보네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알았는데 입을 닫았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행은 부실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50년 한국은행이 출범할 당시에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안 됐을 때잖아요. 때고. 예. 그러면 한국은행은 완전히 부실덩어리고 껍데기였네. 그러면 조선은행. 그럼 조선은행을 살려서 한국은행을 만들지 말고 새로 만드는 거랑 별 차이가 없네. 아 돈은 나가서 풀려 있는데 예. 풀려 있는 돈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 예. 이상한 중앙은행입니다가 예. 되니까. 그러면 쟤네들하고 저네들을 살려가지고 그걸 한국은행으로 승계할 필요가 없이 이거 죽은 걸로 치고 그럼 다시 만들자 한국은행을. 다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렇게 만들어진 중앙은행이 여러 개 있어요. 다른 나라도 보면. 그게 조선은행 다니던 직원들이 싫었던 거였고. 자칫하면 그럼 우리도 다 해고되고 다시 그렇지.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거 아니냐. 그게 민족적 반역이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차라리 해체가 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게 낫었지. 제가 그게 계속 문제 삼는 게 그래서 역사학계에 있는 분하고 지금 그걸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진짜 큰 덩어리가 빠졌다. 뭐 지금 와서 그거 따져봐야 뭐 죽은 자식 나이 새는 식인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하는 거겠고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와.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대일 청구권으로 받은 6억 달러가 박정희 정부 2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큰 시드머니가 됐었다. 그래서 66년에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었는데 그때쯤 또 한 번의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1차 경제개발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 밑에는 비리와 특혜와 정경유착이 있었다. 한국 비료가 64년 8월에 만들 때는 이병철 삼성 회장 보고 예. 우리도 비료를 좀 자급자족을 합시다. 큰 비료 공장을 세웁시다. 제가 운영은 잘 하는데 돈은 정부가 좀 일본 가서 꼬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삼성을 믿는 일본 기업이 미스인가가 안 믿으니까 지급 보증을 서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부가 오케이. 차관 교섭은 삼성이 하고 지급 보증은 정부가 한다. 차관 4,200만 달러를 뭐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하는데 조건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정부의 지급 보증까지 받아서 공장을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료를 잘 만들어서 네. 싼 가격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된 소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때는 한국 비료 페이퍼 컴퍼니였고 아직 공장도 없을 때인데 페이퍼가 컴퍼니가 세워지자마자 한 게 사카린 원료 그걸 갖고 우리나라에서 설탕 비슷하게 달달한 거 만들면 돈을 많이 버니까 예. 사카린 원료하고 양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같은 것을 건설 자재 한국 비료 공장 짓는데 필요한 물건인 것처럼 밀수해 가지고 그거를 암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었더라.
이게 9월 11일 날 보도가 되니까 온 잠깐, 그 국민들이 64년 8월에 한국비료라는 회사가 예. 그냥 세워졌는데 예. 자본금 넣고 근데 9월 11일 날 들킨 거니까 이건 66년 9월입니다. 이거 잘못됐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자간 도입을 해서 그 아직 공장은 지어지기 전인데 뭐 사람도 뽑고 이제 회사는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밀수를 했더라. 대삼성이. 공장 지으라고 준 돈을.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나서 김두한 의원이 9월 20일 날 대정북 질의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 그 국정에 단상에 나가서 연설하는데 이 앞에 물건을 들고 나갔어요. 저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보는데 냄새가 좀 이상해. 근데 연설하다가 야, 이 더러운 밀수는 삼성 혼자 한 게 아니고 정경유착에 의해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비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 국무위원들에 있는 니네들하고 다 짠 거지 하고 이 박스를 열어가지고 뿌렸는데 그게 파고다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퍼온 누가 싼 똥인지도 모르는 똥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관들이 다 그걸 뒤집어 썼으니까 이게 경악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웃기는 일이기도 하고 통쾌한 일이기도 했죠. 장관들은 창피하다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너에 몰린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정치를 바로 사오고 경제를 부흥하겠다고 했는데 비리가 생겼으니까 모든 거는 나는 몰랐는데 삼성 네가 한 거지. 당신 첫째 아들 이명희 저 친구가 한 거라며. 가서 혼내주고 삼성 비료는 이건 국가에 헌납해. 해서 이병철하고 이명희 씨는 아이 정부가 달라고 해서 그 비자금 만들어 놓느라고 내가 밀수를 한 거지. 정부가 삼성이 그 푼돈 벌려고 그런 짓을 했겠냐 하고 하는 게 당사자로서 장자 상속권을 뺏긴 이명희 씨의 증언이고 정부 쪽에서는 몰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으니까 삼성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박정희 입장에서는 심기일전에서 개각을 해가지고 정일권 총리는 사표를 반려하는데 그 장관 몇 명을 바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장관을 교체한 건데 그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래. 삼성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줬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세간의 사람들은 그건 삼성이 혼자서 착복하려고 했을 리는 없다. 정치 자금을 그럼 줄 테니 요걸 좀 눈 감아 달라.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눈 감아주고 정치 자금 받고 했다가 들킨 사건이다. 5.16 정부 초반에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4대 의혹 사건이 있듯이 67년에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삼성하고 결탁을 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게 그 학자들하고 세간의 정설이고. 얘기인데,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너무 정치적인 얘기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네. 차현진 작가의 중역회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